말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재 뉴스인 2월 18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오늘 드디어 D-1일 그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윤석열 씨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내 1심 이 선고가 바로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오랫동안 이 사건 추적하고 취재하고 보도해 오셨던 분들과 함께 주요 쟁점들 짚어보면서 윤석열 씨 재판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세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장윤성 기자 사실 12월 3일 그날 밤에 바로 또 라이브를 켜고 현장에 가셨던 것으로 유명하신데 네. 드디어 이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게요. 꿈만 같기도 하고요. 만약에 설마 그럴 리는 없겠죠? 솔직히 여전히 좀 걱정이에요. 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우리가 있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이해할 수 없는 판결들이 릴레이로 나오고 있어서 그렇다면 지규현 판사는 어떻게 할까? 그냥 조마조마한 예.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날 밤 모든 국민들이 실시간 라이브로 지켜봤던 네네. 상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거짓이 없어요. 그럼요. 그리고 그 자리에 그날 국회대로에 섰던 그 수많은 시민들이 다 증언자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상한 판결을 만약에 한다면 네. 그날로부터 다시 시작인 거죠. 그렇죠. 다시 다 서초동 가야 됩니다. 다시 길바닥으로. 국부지법으로 가야 되나요? 어디로 가야 돼요? 진짜 양재동 맨날 뛴다는데 글로 가야 되는지. 네. 부디 그런 일이 없길 바라면서 더욱더 감시의 눈이 중요한 시간인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설특집이긴 하지만 다시금 윤석열 씨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방예린 군인권센터 사무국장님이신데요. 반갑습니다. 네. 야. 아니 진짜 이분이 내란 대장경이라는 걸 만드셨어요. 670만 자인가요? 네, 저가 이제 소개 판넬을 가져왔는데요. 네. 잠깐 앞에 두겠습니다. QR로 들어오시면 바로 저희 대장경을 네. 보실 수 있고요. 저희가 최초 제작할 때는 670여만 자였는데 예. 계속 재판길이 누적이 돼가지고 한 재판을 저희가 받아치면 한 5만 자, 6만 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만간 이제 700만 자를 돌파하지 곧 있으면 않을까. 1000만 대장경 네. 아마 이제 3심까지 가면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와. 네, 유달리 말 많은 분이 피고인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 여기 후원 계좌도 있는데 그럼 보태주시면 저희 네. 병원비에 보태는 거예요. 지금 어깨 아프고 지금 다리 아프고 네. 손목 아프고 손가락 너무 아파가지고. 네, 근데 사실 물리적으로 힘든 것보다도 또 법정이 여전히 일반인들한테 문턱이 높다 보니까 취재 기자가 아닌 사람들이 뭔가 받아쓰고 하면 네. 굉장히 또 뭐라고 한다면서요. 지금 이진관 재판부가 주관하고 있는 재판은 다 금지가 됐고요. 이미. 거기도요? 네, 아니 그래서. 부장님 왜 그러세요? 근데 왠지 그 김용현 변호인들처럼 같은 취급받기 싫어가지고 핸드폰으로 치고 있는데 솔직히 좀 제약이 있죠. 네, 오타도 네. 너무 많이 나고 나 핸드폰 치니까 확실히 손이 금방 피로해지더라고요. 아이고. 네. 그 퇴행성 관절염 빨리. 그러니까요. 이게 보통 기자들의 직업병인데 이 시민활동가까지도 그런 일을 겪고 계시면 네. 안 됩니다. 네. 회사에 파라핀 재활기계 살려고요. 자, 여러분, 이 내란 대장경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역사의 기록이기도 하고요. 윤석열 어떤 내란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료이기 때문에 많이들 봐주시고 또 보고 이게 의미 있다 싶으시면 후원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또 윤석열 씨 재판을 취재해온 우리 이은기 기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그 마지막 그 구형하는 날도 계속 안 잡혀가지고 네. 밤새도록 재판이 있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방송장도 같이 있었는데 계속 길어지고 최후 진술도 처음에는 짧게 한다고 하더니 1시간 반 계속 길어져서 그날은 한 새벽 2시 네. 반, 2시 반 정도까지 재판을 구형 선고를 보고 왔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런 날이 빨리 와야 되는데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전히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이 과거의 지기현 부장판사의 행동 때문인 건데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또 이제 출석을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윤석열 씨 변호인을 통해서 나가는다라고는 했는데 또 그러니까 여기서 또 공소기각이 많이 나와서 이거 불안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공소기각이 너무 많잖아요. 요새.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구속 취소하던 그날 지규현 판사가 제일 마지막 단에 당구장 표시하고 이른바 이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을 달아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걸 빌미로 해서 공소 취소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그 시점부터 나왔던 겁니다. 근데 워낙 구속 취소라는 결정이 뜬금없기도 하고 오로지 윤석열 딱 한 사람만 그 이전에도 없고 그 이후에도 없어요. 네. 오로지 윤석열 딱 한 사람에 대해서만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서 내란숙의 윤석열을 풀어주는 결정을 지규현 판사가 했고 그러니까 일단은 거기에 있어요. 그렇지만 후단은 지금 하나 남아있는 거죠. 심상치 않다. 그렇죠. 공수처에게 과연 이게 수사권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거는 법률적으로 입법부에서 좀 따져보세요라고 했는데 입법부에서 그거 아직 손질 안 했거든요. 예. 근데 그걸 핑계로 해서 공소 취소를 한다. 그러면 아마 지규현 판사는 3관왕이 되는 거죠. 3관왕? 네. 구속 취소. 두 번째는 룸사롱 의혹. 그리고 세 번째는 공소 취소, 공소기각. 네. 이렇게 세 가지가 된다면 지규현 판사는 국민들한테 용서받을 수 없는 그리고 사법개혁에 불을 당기는 단초를 여는 아이콘이 될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앞서 말씀들 하셨지만 잘 생각해보면 12월 3일 그 밤에 그냥 다들 퇴근해서 일상에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뭐 회식하시는 분도 계셨고 어떤 분은 집에서 TV 보시던 분도 계셨고 어떤 분은 일찍 잠들었던 분들도 계신데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손을 정말 벌벌벌 떨면서 여기가 어디라고 내가 여기까지 왔을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특히 이 비상계엄이라는 트라우마를 평생 짊어지고 살고 계시는 광주 시민들이 버스 20대를 동원해서 바로 올라오마 하셨던 거예요. 네. 근데 그날 밤을 전 국민에게 트라우마를 남기고 이렇게 다 퇴행성 관절염을 젊은 분들이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 어떤 특정인 한 사람, 그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전 국민이 고생을 지금 이 순간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거 용서할 수 없는 이 내란의 범죄를 이렇게 형해화시킨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라도 네, 지규현 판사님 뭐 방송 보고 계십니까?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장윤선 기자의 경고입니다. 사실 시민을 대표해서 하시는 경고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대리해서 자 오랫동안 재판 보셨는데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초기에는 대부분 다 공소기각을 제일 걱정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내란이라는 것을 우리가 판시를 한 게 97년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국헌문란의 목적이나 폭동행위가 실제로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엄밀하게 판단하기 좀 어려웠었고 당시 초기 수사가 잘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공소장 자체가 좀 후들후들한 상태였어요. 그때 검찰 특수본이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윤석열에 대한 수사나 신문은 거의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어쨌든 반영이 너무 안 됐던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공소장 변경이 되면서 좀 탄탄해지기 하겠는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어쨌든 한덕수 윤석열 특수공무집행방해 그다음에 이상민 장관의 선고 내용에서 다행히 여러 부분들이 좀 인정된 부분이 있고 특히 이제 특수공무집행방해 선고에서는 공소권 문제가 없다고는 판시했잖아요. 그리고 한덕수 이상민 내란 중위부 종사에서도 어쨌든 이 행위를 내란으로 규정은 했기 때문에 아마 완전히 기각을 하긴 사실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 저희가 좀 기대하는 거는 이 내란 재판을 통틀어서 가장 충직한 사람은 사실 김용현이거든요. 어떤 의미의 충직합니까? 네, 윤석열에게 가장 충직한 사람은 김용현 장관이고. 다 보셨으니까 확실히. 네, 근데 김용현 장관은 한 번도 자기 무죄를 다툰 적은 없어요. 그냥 이 재판이 무효이다는만 주장을 하는 거지. 실제 행위는 다 대통령님의 큰 뜻이 있는 거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호인들이 일반 변호 행위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그 재판이 사실 엉망이 좀 된 거거든요. 근데 달리 말하면 김용현 딱히 감경 사유가 없어요. 무죄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김용현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로 기소가 된 거고, 그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로 기소가 된 거니까, 만약 김용현 죄를 인정한다면 윤석열은 이거보다 높아야 되는데. 무조건. 네, 그런 법리적으로는 일단 그러니까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네. 부디 이은기 기자도 어떻게 판단하세요? 윤석열 변호인단은 오히려 무죄보다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공소기각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재판에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말씀해주신 게 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없음인데 그러니까 뭐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이 발부됐고 그리고 뭐 이진관 재판부의 판단 등에 따르면 이제 공수처도 수사권이 있다 이런 결론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도 장윤선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구속 취소 당시에 그 지기현 재판부가 냈던 언론 보도자료를 다시 찾아보게 됐는데 그때 보니까 그러니까 구속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재판에 넘겨졌고 그리고 그 오류가 없더라도 공수처 수사권 등에 대한 의문의 여지만으로도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않네요. 절차상 흠결이 있으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걸 아주 엄격하게 적용해서 보는 건데 우리 김건희 재판에서 들었던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이걸 보니까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지금 마음이 지금 널뛰네요. 잘 될 것 같다가도 이거 어떡하지 싶고 막 진짜 예. 마음이 널뛰는데. 아니, 근데 저는 이제 본질은 우리 사법부가, 국민들한테 신뢰를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단, 그러니까 이 내란 속의 윤석열 재판이 시작되는 그 즈음부터 국민적 법감정이라든가, 뭐, 국민들의 어떤 사법에 대한 눈높이, 신뢰. 이런 거에 전혀 맞지 않는 결정들을 하지 맞아요. 않았습니까? 특히 이제 지규현 판사뿐만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없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상소심이 깔끔하게 무죄가 나오는데 기일이나 절차를 다 어기면서 한 달 만에 후루룩 그냥말로 후뚜루바뚜루 해가지고 파기환송 파기환송 해버렸죠. 결정을 예. 내려버린 예.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국민들의 최소한의 어떤 참정권, 투표권을 완전히 그 몰각시키려고 했던 파렴치한 행위다라는 비판을 국민들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로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최근에 법사위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당시 주심 판사였던 박영재 판사를 법원행정처장으로 그러게요. 꽂아서 내려보낸 것은 뭐냐, 이 의도는. 그리고 영장 전담 관련해서 그렇게 문제 제기를 많이 했는데 넷 가운데 둘 수원 브라더스 의심을 받고 있는 뭐 한 사람은 남세진 판사는 아니지만 이런 사람들을 내려보내는 이유가 뭐냐, 이거 끊임없이 국민에 대한 도발, 국회에 대한 도발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데 그 활용점정이 저는 네. 지규현 판사의 재판이 될 것 같아요. 물론 법조인들은 재판은 수학이다. 수학. 예. 네. 그래서 증거 1, 2, 3, 4 이렇게 증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면 이거 다 맞춰봐서 이러면 이게 유죄네, 이러면 이게 무죄네, 이렇게 하는 거지. 느닷없이 뭐 이를테면 지금 사형 또는 무기징역밖에 없는 이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 그밖에 다른 변수는 없다, 특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가 김건희 그러게요. 2심 선고, 예. 그다음에 뭐 최근에 있었던 김상민 검사, 그다음에 뭐 집사 김예성 씨, 예. 그리고 명태균 김영선 재판 등등을 볼 때 뭐 납득할 수 없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법리를 어떻게 적용해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거 네. 어찌 보면 그게 그걸 재판의 독립, 판관의 독립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판사의 재량권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맞지 않죠. 상식에 맞지 않는 주장을 계속해서 지금 배심제 아니면 돌파구가 없겠다, 법원개혁 더 세게 해야겠다, 사법개혁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황이 굉장히 유동적이다. 예. 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유동적이다. 그 재판부에 따라서 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같은 경우에도 이 선고 형량이 널뛰는 게 지켜보는 입장에서 그러니까요. 상당히 이게 뭔가 싶은 것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2월 12일에 이상민 전 장관 7년 선고 네. 나왔는데 한덕수 전 총리 23년에 비교하면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그러게요. 요즘 선고 내용을 살펴보면 그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 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단전 단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감경사유가 된 거잖아요. 감경. 근데 이제 소방청장이 예. 이걸 못한 어떻게 거잖아요. 해, 안한 게 이걸 아니라. 어떻게 해 하고 명령 이행을 안 한 거지. 이상민 전 장관이 그걸 명령을 철회한 것도 아니고, 사실 단전 단수 지시라는 게 언론사를 향해서 공격하라는 거고, 언론 자유를 침해하라는, 이런 걸 이렇게 실제 이행되지 않았다고 감경해버리고 형량이 이렇게 차이 나면 지켜보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뭐야, 같은 잘못을 해도 재판부에 따라서 이렇게 형량이 바뀌는 거야?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이 들어요. 부분은 그 판결 요지를 읽을 때 전단부에서는 그러니까 실제로 단전 단수가 행하지 않았더라도 예. 이 사람 계획만으로도 내란의 중립 종사를 했다고 보는데 뒤에 가서는 갑자기 그러니까요. 감정이 등장하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 장현 기자님이 하셨던 것처럼 사법부의 신뢰를 스스로 깎아먹는 거고, 저희가 이제 대장경을 쓰게 된 것도 이 재판이 그냥 공개되어 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우리가 그 재판의 실질에 가닿을 수가 없잖아요. 일반 예. 시민들이 날짜 맞춰가지고 맨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정된 정보를 언론을 통해서나 영상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사실 좀 공개하고 이 재판이 어떤 경위로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됐는지를 다 알아야 사법부가 그 자리에서 어쨌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좀 행태는 이해할 수 없다. 있는 거죠. 예. 특히나 생중계 되기 전에부터 하셨던 거죠? 네. 예. 근데 저는 이제 이상민 재판과 관련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봐야 되는 중요한 사실은, 이른바 이제 내란 속의 윤석열 또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비판 보도를 하는 예. 매체들을 찍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언론에 대해서 다 단전 단수가 아니에요. 그렇죠? 한겨레 경향, 그리고 꽃, 예. 여론조사 꽃이 있는 김어준의 예. 뉴스공장,
요렇게 딱 찍어가지고 MBC 이런 데죠. 예. MBC하고 JTBC 예. 요렇게 있는 거잖아요. 이런 매체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비판 보도를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계엄 상황에 대해서 이 언론들이 사실관계를 취재해서 적확하게 보도하면 국민들의 여론에 반향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 뭐야, 이 계엄 철회해라는 요구가 전국에서 들불처럼 번져나오면 이게 통제 불가한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조치로서 단전단수 조치를 내리려고 그럼요. 예, 감행을 예. 하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사실 인권 말살인 거예요. 그럼요. 네, 예. 이거는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범죄를 예, 저지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예 무슨 계엄이야.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디 있어. 누가 사람 죽거나 다친 사람이 있어. 누구 뭐 유혈이 낭자하기로 했어. 그냥 했다 치고 넘어가. 무슨 화합이 중요해. 이런 식의 보수 언론들이 올 초반에 1월부터 이제 각을 잡았었는데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다. 이것이 실행됐다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인명살상이 있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그 양민학살 넘어서 지식인학살 캄보디아처럼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수첩에 쓰여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노상원 예. 수첩이 예. 다 나와 있잖아요. 예. 그리고 심지어 그 나중에 박선원 의원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주사 같은 것까지 놔가지고 원하는 자백을 유도하는 예. 그런 방식의 고문까지 생각했던 거잖아요. 정말 끔찍한 범죄를 모의하고 핵책하고 계획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아유 실행 안 됐으니까 이거 무죄야.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뭐 부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심각하게 못 여기는 건지 아니면 센 척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윤석열 씨나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웃잖아요. 심지어 그러니까요. 7년 선고가 났는데 이상민 전 장관 웃고 윤석열 씨는 사형 구형할 때 웃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직접 보신 분들이 좀 먼저 말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태도도 태도인데 방송이 중계되고 나서부터는 확실히 윤석열 측도 이 중계를 많이 이용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딱히 변론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어쨌든 이 중계를 통해서 오히려 자기 논리를 계속 반복 설파하면서 지지자를 결집시키는 거에 이용하는 건 좀 가까워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론들이 그런 것들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보수 언론들이 별일 없었잖아. 그런 식으로 그거를 받아쓰면서 계속 그 윤석열의 주장을 재생산하고 있는. 어떤 면에서는 후위를 도모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사면법 개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전두환도 실제로 산형이 길지 않거든요. 언제든지 후위를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예. 지금 이런 어떻게 보면 쇼잉의 기회가 있을 때 그걸 마음껏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선고일에 나올 것 같아요. 절대 놓치지 않을 것 같아요. 초반에 지규현 판사가 김용현 재판에서 이하상 변호사 등인 것 같은데 방청객을 향해서 이 안에 지금 중국인이 있다. 그리고 부정선거 얘기를 막 하고 이랬을 때 이제 특검 측에서 재판과 관계없는 얘기는 안 해야 된다라는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 아나무인식으로 하고 퇴정할 때 박수치고 인사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내란 선동과 내란 선전의 도구로 재판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판 관심이 없어요. 어차피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그 밖에 다른 선택은 없다. 지지층한테 호소하면서 판을 뒤집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119 서부지법 폭동 사태하고 비슷한 거죠. 어떻게 하면 사법부 안에서 이른바 사법 내란, 사법 폭동을 일으켜서 반전을 꾀하려는 정치적인 술수 이런 거 말고는 다른 해법은 없다.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거 말고 다른 해법은 없다고 판단하니까 끊임없이 재판을 모욕하고 심지어 이진관 판사를 향해서 그런 황당무계한 짓을 이하상 판사가 변호사가 하는 거죠. 그 정치 선동의 장이라고 장 기자님이 말씀해 주신 게 공감이 갔던 게 대표적인 장면이 윤석열 씨가 그 최후 진술을 할 때 보통 이 최후 진술이라는 게 재판부를 향해서 설득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재판부를 향하지 않고 지지자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들이 있었고 실제로 몸을 그쪽으로 보고 해요? 보면서 야. 그리고 이제 그 윤석열 변호인단 베이철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 피켓 같은 것들을 준비해 와서 해도 돼요? 피켓을 보고 피켓을 봐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게 이 재판정을 활용을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메시지들을 끊임없이 전달하고 있다. 상임위합니까? 야, 그러게요. 그런 거는 내란 대장경 이런 거 말고는 안 돼요.
백분 토론 나왔어요. 백분 토론. 예. 아 근데 아예 그런 걸 들고 나왔군요. 네, 예.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방청석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이걸 또 호응해주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네네네. 네오노모 세력들의 지지차. 모습이라고 하는 게 이게 심각하던데. 방청석 안에서 네, 이게 진짜 언더커버 하고 거의 계시는군요. 예배 같은 분위기거든요. 음. 막 여기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하시면 음. 박수 치고 아, 믿습니다. 환호하고, 네, 막 종교 부흥회 같은. 그러고 진짜 이게 막 나중에는 너무 시간이 늦었잖아요. 결심이 음. 2차가 2시 반에 끝났으니까 제 기억에 최후빌런 들어간 게 거의 자정쯤이었어요. 근데 사형 구형을 딱 하니까 막 사람들이 엄청 저는 본법정을 못 들어가고 중개법정에 예, 들어가 예.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소리 지르고 화내고 막 비웃는 막 약간 실성하는 듯이 웃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막 이상하게 막 개명한 그 개사한 뭐 이재명 사형 이런 식으로 개사한 거를 막 노래를 부르시면서 재판정 안에서요? 예, 그러니까 뭐 네. 물론 중개법정이긴 하지만 중개법정. 그것도 안 될 텐데. 나중에는 이제 경위들도 다 포기하고 막 그런데 저희가 이제 재판을 여러 번 다니니까 난장판이네요. 제 법정이 아니라. 얼굴이 익숙해지잖아요. 네. 점점. 아. 그러면 저희 이제 활동가한테 시비를 걸거나 직접적으로 어떤 욕설이나 공격적인 언행을 하거나 이런 일들도 많았고 입정을 방해하려고 일부러 막 시비 걸어서 이렇게 이제 그 경위들이 내쫓게 한다던가 이런 아, 것도 갈등을 되게 유발해서. 네네네 야. 그런 것도 있었는데 북한에만 도발을 유도한 게 아니라 여기서도 도발을 유도하네. 그래서 야. 한동안 그런 약간 뭐랄까 진보적 성향이라고 눈에 띌 수 있는 어떤 뭐 배지 이런 거는 다 떼고 다니자 너무 위험하니까 아, 노란 리본 같은 거 주고. 네네네네네. 야. 근데 막 또 한편 웃긴 게 이분들이 일종의 좌파 관상 우파 관상 같은 거 좀 가리시나 봐요. 그래서 그거는 김건희 씨가 했던 것 같은데. 젊은 사람이 오면 애국 청년이라고 좋아하는 거예요. 아, 애국 청년. 일단 애국 청년이라고 생각하고 태극기 하나 꽂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2차, 좌파 태극기. 2차 결심 때 배터리가 다 따라가지고 화장실 옆에서 충전하고 있는데 저한테 어머 너무 수고가 많으세요 하면서 막 아, 애국 청년 되신 거예요? 애국 청년 돼가지고 야, 진짜 별일이 다 웃지 있는 못할 일들이 상황이네요. 많았습니다. 80년대도 애국 청년이 있었어요. 오. 그때는 진짜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하는 사람들을 애국 청년이라고 했는데 지금 언어의 오염인 거죠. 그렇죠. 네, 여기서 네. 말하는 그 애국은 그게 나라를 정말 생각하면 그럼요. 국민을 향해서 총꼬리를 겨누고 예. 국민들한테 폭력 또는 이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또 그를 지지하는 것을 애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네, 주장이에요. 태극기부터 오염된 게 참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은기 기자도 취재할 때 괜찮았나요? 애국 청년으로 취급받았습니까? 아, 저는 화장실까지 쫓아와서 기사 똑바로 쓰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었어요. 아. 시사인 기자인 줄 알고요. 아, 야. 모르겠어요. 그냥 아마 기자증 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특검 구형할 때 본법정에 있었는데 본법정에서도 큰 소리가 났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사형 구형하는 순간 되게 하하하 큰 웃음소리가 났고 뭐 아 웃긴다라고 하면서 이제 특검을 향해서 전할 수 없는 비속어를 했었고 야. 지지하면서 그러니까 근데 이제 재판 내내 이제 특검을 향해서 그런 공격적인 발언들이 계속 있었는데 예컨대 특검이 되게 뭐 김용현 전 장관 증인으로 나왔을 때 증인 신문하면서 몰아붙이듯이 신문하면 계속 비난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특검이 직위원 재판부를 향해서 아 좀 이걸 좀 제지를 해달라. 그러니까 단순히 조용히 해달라 정도로 요구하지 말고 그러니까 퇴장 조치까지 경고하는 것처럼 엄중하게 해달라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직위원 재판부가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았던 것 같고 또 다른 증인 신분들 할 때에도 이제 윤석열 씨에게 유리한 증인을 하면 유리한 증언을 하면 박수를 치고 불리한 증언을 하면 약간 야유를 보내는 것처럼 약간 증인들한테 영향을 끼칠 수 있으려나라고 싶을 정도로 계속 방청석이 좀 그렇게 정치성송의 장처럼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어서 이게 진짜 내란 재판정이 맞나라는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우리 변호사님들 주말 다가오니까 설레서 그러시는구나. 이런 식으로 재판을 맞아요. 하니 무슨 제지를 했겠습니까? 진짜 엄격한 재판정인데 내란 재판이 그럼요. 예. 그냥 일반 평범한 형사법정 아니고요. 형사법정도 엄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사법정에도 변호사들이 넥타이 안 매고 가거나 뭐 단추를 여미지 않거나 이럴 때 변호사들한테 그 의관을 똑바로 하라고 지적받는다는 거예요. 예, 예. 진짜 흰머리가 성성한 그런 그 원로 변호사도, 변호사들한테 예. 그런데 직위원 판사라는 사람은 내란 법정 안에서 이런 난동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그 어떤 것도 제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 뭐야
판사로서 자기 역할 똑바로 하고 있는 거야라는 문제의식이 계속 있는 거고 그렇죠. 그 정도의 그 룸사롱 의혹이 있으면 판사를 바꿔서 했어야 됐는데 그 뒷배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일체의 뭐 털끝만큼도 움직임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괜찮다라는 이런 선민 의식으로 오히려 국민들을 농락하는 법정을 계속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과정상의 문제도 반드시 짚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굉장히 그 진행에 있어서 신뢰를 깎아먹었다고 하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은데 그 지기현 부장판사의 영상이 공개돼서 일부가 화제가 되기도 했지만 또 굉장히 오래 보신 입장에서는 좀 짚어주실 포인트가 있으실 것 같긴 해요. 저희가 이제 이런 어떤 소식을 전달하는 뭐 지금 최종적으로 대장경이 됐지만 그 전에 뭐 뉴스레터나 이런 걸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 지기현 재판장의 재판지 태도였거든요. 이거를 가장 누구보다 먼저 아셨네요. 네, 이거를 가만히 둬도 되나?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사실 탄핵이 가장 메인 이슈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4월 4일 탄핵 전까지는 계속 헌법재판소가 주요 뉴스였고 사실 이 전에 있던 공판준비기일이나 이런 건 그렇게까지 뉴스가 안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계속 재판이 진행되면 탄핵은 탄핵되면 되는데 어쨌든 내란을 단죄하는 건 사법부의 기능인 거잖아요. 그럼요. 이거를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이런 문제의식이 되게 컸었고 그다음에 저는 이렇게 긴 호흡으로 진행되는 재판 사실 처음이에요. 저희가 뭐 일반적으로 지원한 사건들은 이렇게까지 길진 않거든요. 근데 저는 다른 특검이 기소해서 열린 다른 내란 재판을 보고 안 게 그 주신문과 반대신문에 그 범위라는 게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주신문에 나온 내용을 반대신문에서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다 무시하고 그냥 재판하고 있다 보니까 윤석열 재판에서만 그 지기현 재판부에 그러니까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변호인들이 들어눕기 전략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왠 재판부 개입을 해서 반대신문 이건 주신문 내용이 아니니까 반대신문 빼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재판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아무 말 대잔치를 받아주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저희가 초반에 비공개가 됐을 때 이제 뭐 참여연대랑 같이 가서 방청에서 공개 발언 신청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지기현 재판부가 아무 말이나 다 들어주기 때문에 저희 말도 들어줘가지고 저희가 이제 손들어서 뭐 이 있습니다 하면 김용현 변호사들이 막 왜 저 사람들 말을 왜 들어주냐고 화를 내고 지기현 재판부 다 들어주고 진짜 나중에는 어떤 생각도 들었냐면 내가 재판하다가 방청석에서 옥장판 팔아도 사줄 것 같아요. 저는 좀 지기현 재판부가 다른 재판부랑 가장 구분됐던 지점이 지기현 재판부가 질문이 없는 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을 안 해요? 질문을 하나 되게 적극적으로 하던데. 네, 그래서 진짜 실체를 파악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사실관계를 확정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나라는 의문이 계속 들었는데, 그러니까 군사법원 그 사령관들 재판할 때 윤석열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었거든요. 근데 그 군사법원 재판장이 만약에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이 안 됐으면 계엄 해제하려고 했냐 이렇게 물어봐요. 왜냐하면 경고성 계엄이고 일시적 계엄이 막 이런 얘기들 하니까. 근데 윤석열이 당황해서 미처 정신이 없어서 미처 그런 생각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계엄 해제하려고 했다는 생각이 없었던 거잖아요. 되게 중요한 진술이잖아요. 그렇죠. 재판장이 질문을 해서 그 대답이 나온 건데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이 지기현 재판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고 그러니까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는 이 말이 본인이 신경이 쓰였나 봐요. 군사법원에 증언을 한 게 그래서 본인 재판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때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 이게 그런 의도가 아니라 그때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변명을 해야 되는 정도로 재판부의 날카로운 질문이 사실 또 다른 진실을 끌어낼 수 있는 건데 그런 의지가 지기현 재판부에게는 참 보이지 않아서 아쉽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신문하는 내용, 재판부 신문 내용에 따라서 이 재판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뭘 좀 궁금해하고 어떤 걸 혐의라고 보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죄를 어느 정도 지금 정하고 있는지 이런 걸 파악할 수 있는데 지기현 재판부는 제 기억에는 어쨌든 단 한 번의 신문도 없었어요. 그래서 더 이 재판이 그렇게 재판을 길게 했는데 말을 되게 많이 하는데 질문은 없어요? 진행 발언만 마이크 잡으라고 비트 잡으라고 하면서 질문은 안 해요? 비트 주세요만 하시고 정작 랩은 안 하시는. 그래서 이게 더 그러니까 공소기각 나나? 막 이런 걱정들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었고 최근에 박성재 장관 재판이 시작됐잖아요. 거기서는 이진관 재판부 시작부터 물어봤거든요. 증인신문을 하기 전부터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심리를 할 건데 그 전에 제가 묻고 싶은 게
지금 와서 생각해 보시면 그거 위헌 위법하다고 생각하시냐? 그날의 음. 비상계엄이 그때는 왜 판단 어떻게 하셨냐? 예. 이거를 내가 묻고 시작하겠다. 그러면 이제 이 재판부가 어느 정도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예, 가름말을 좀 타주는 네, 거죠. 네, 진점에 네, 대해서. 네. 예. 근데 저도 그런 것을 한다는 것도 예. 다른 재판 보고 안 거죠. 아. 직위원 재판만 봐가지고는 다 재판을 저렇게 하는 건가? 그래서 시국 사건이라는 건 다 저렇게 하는 건가? 하면서. 그러니까 추상 같은 재판 진행이 필요하고 그리고 적절한 소송 지휘가 필요한데 정작 해야 될 건 안 하고 안 해야 될 걸 하다 보니까 오해가 쌓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가 됐든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계속 지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아니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 61명의 증인이 섰더라고요. 네. 그 재판이 길게 진행됐기 때문이기도 한데 좀 기억나는 증인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 많은 분들이 또 영상으로 보시긴 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 어떤 분들이 있을까 싶은데 먼저 박예림 사무국장님부터 이제 어쨌든 중계 전에 중계 후에는 우리가 다 봤으니까 그러니까 중계 전은 사실 국회에 투입됐던 군인들 위주로 아.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초반 증인 사실 진술이 잘 돼가지고 다행이네요. 여기에 이르게 된 건데 저는 조성현 단장이나 김영기 대대장이나 권영환 과장 이런 사람들 너무 잘 알려져 있으니까 그걸 빼고 좀 생각나는 건 특전사 참모장이었던 박정환 준장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박정환 준장이 쓴 일기가 그 증거로 연출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일기에 그 온갖 원망을 하면 곽종근에 대한 온갖 원망을 하면서 이게 위헌 위법하다는 걸 알았을 텐데 왜 물어보지도 않고 조직과 본인을 이렇게 나락으로 밀어넣고 혼자 가지고 앉아서 이걸 진짜 하겠어 같은 안이한 생각으로 앉아있으니 시간도 날려먹고 모든 걸 날려먹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어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볼을 꼬집어 봐도 모든 게 꿈인 걸길 바라보지만 부질없다. 뭐 이런 얘기가 적혀있어요. 그 비상계엄 일종의 피해자일 수 있는 거네. 그 군인도. 그러니까 야. 이게 뭔가 가열차게 이 상황을 거부하지도 못하고 그로 끌려가면서 이게 맞지도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박차고 나가지도 못하고 막 이런 여러 감정들이 느껴져서 좀 씁쓸하더라고요. 예, 야. 저도 그 중계 전에 나왔던 증인 중에 그러니까 이민수 중사라고 이진우 수방사령관 운전관이었던 분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윤석열 측이 적극적으로 나오라고 주장했던 증인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진우 수방사령관 차에 이제 있던 증인 중에 이진우 그리고 오상배 그리고 이민수 중사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오상배 대위 같은 경우에는 그 이진우 사령관이 윤석열 씨에게 뭐 의원들 끌어내라 몇 번이고 끌어내라 하는 얘기를 들었다 이런 식으로 증언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민수 중사는 검찰 조사 때에는 나는 기억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그 진술을 했어서 윤석열 측 입장에서는 오상배의 증언을 탄핵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불렀는데 정작 출석을 하고 나니까 같은 진술을 한 거예요. 예. 오히려 그러면서 그때의 사실대로 진술을 하지 못한 내가 너무 괴로웠다. 그 시간들이 너무 힘들었더라고. 약간 울먹이면서 증언을 했어서 윤석열 씨 측이 약간 한 방 먹었던.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이렇게 해악을 끼쳤는지를 다시금 좀 알게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장유선 기자님은 좀 기억나는 증인 있으실까요? 저는 방송을 보고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는 또 했는데, 저는 그러니까 이 비상계엄을 무의로 만든 의인들이 쭉 있잖아요. 근데 뭐 아까 이제 조성현 단장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진술을 잊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의 발언은 국회 그 국정조사 때도 굉장히 빛을 발했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랬고, 이제 윤석열 재판에서도 그런데, 막판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홍장원 차장한테 그 증인이 만약에 이제 잘리지 않았다면, 그래도 이 똑같은 진술, 그러니까 너가 잘렸으니까. 원한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다. 개인적인 감정, 원한 때문에 이렇게 나한테 복수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물으니까, 이제 홍장원 차장이 반박을 하면서 그때부터는 피고인이라는 표현을 써요. 피고인. 그러니까 적확한 용어죠. 그렇죠. 적확한 법률 용어긴 하지만 전직 상사예요. 그것도 대통령이었어요. 그리고 국정원 1차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상당한 관계가 있는 건데, 비상계엄을 해서 전 국민을 이렇게 비탄에 빠뜨려 놓고 여전히 반성도 사과도 성찰도 안 하고 있는 당신 같은 사람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었다는 게 부끄러워라는 게 너무 담긴 채 증언을 하는 모습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국회 정보위 그 국회의원들 취재하면 그런 얘기를 해요. 우주의 기운이 좋았나? 네, 대한민국의 그때 그러니까 국민은 없었다는 거예요. 본인들의 생각에. 왜냐, 3분이면은 특전사가 그 본청의 그 본회의장 문을 뜯고 들어올 거다. 딱 3분이면 족하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 특히 정도로 이제 훈련받은 사람들이니까. 아니 뭐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앞에 뭐 바리케이트를 쌓든 뭐 수많은 그 저기 국회 보좌진 또는 사무처 직원들이 있어도 다 3분이면 다 그냥 바로 3분인 네 3분 카레예요. 이렇게 얘기를 충분히 했는데 제압할 충분히 수 있다. 제압이 가능하다. 예, 안 한 예. 거다. 그렇죠. 안 한 거다. 근데 군인들이 안 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 되게 중요한 장면이고 또 하나는 국민들이 국회대로를 그렇게 꽉 채워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는. 그거는 우리 계산에 없었던 장면이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홍장원 차장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거다. 당시에 이제 체포명단을 가지고 야 대통령이 이렇게 잡아오라고 하는데 여인영 방첩사령관하고 협력해서 실제로 국정원이 잡으러 다녔다면 그렇죠.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됐을까? 맞아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다 숨어있고 이재명 대통령 다 숨어있고 했지만 그거 못 잡겠어요? 국정원하고 방첩사가 결심하면 14명 잡는 게 맞아요. 일이겠어요? 일이 아니겠어요? 위치 일도 아니죠. 추적하면. 아유, 그리고 위치 추적까지 시켰잖아요. 불법인. 휴대폰 다 들고 있고. 그래서 휴대폰 버려라. 뭐 본회의장에서 난리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욕설이 나오고. 그래서 다들 너무 초조하니까. 김민기 사무총장이 그때 욕한 사람 다 이름 적어놨대요. 기억은 오래 간다. 좋은 세상 오면 다 공개할 거야. 누군지 좀 알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종합을 하면 저는 이런 겁니다. 그 대한민국 정말 죽다 산 거예요. 12월 3일 대한민국의 절반이 특히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 특히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던 모든 민주 인사들을 그야말로 영연백에 가둬서 싹 다 죽여버리려고 했던 대한민국의 절반을 없애려고 했던 그 무모하고 무도한 내란 속의 윤석열이 그렇게 황당무계한 짓을 한밤중에 했지만 그래도 이것은 아니다. 예. 평양이나 그런 데처럼 보이부에서나 하는 짓. 보이부에서 하는 짓거리나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했던 그런 의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오늘 시사인에서 이런 방송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내일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네. 드디어 가질 수 있는 것인데 그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판결에 남겨놓은 분이 이진강 부장판사거든요. 그렇죠. 네, 영상을 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긴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의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한 것입니다. 네, 사실 이제 판사가 법정에서 울컥하는 모습. 저도 울컥하네요. 아, 그렇죠. 사실 장우성 기자님 그날 네. 울지 않으셨습니까? 저 그날 많이 울었죠. 아니 네. 근데 그날 정말 지금 아까 꽃빨리 드신 거 같아요. 아니 어머. 근데 저도 그날 좀 울컥해요. 생각나요. 그날 생각나요. 그날 생각나고 그날 아침에 우리 김은지 기자 만났던 것도 기억나고 너무나 다들 황망한 아침을 우리가 맞이했던 거잖아요. 4일날 아침에. 그렇죠. 4일날 아침에. 근데 그 밤에 진짜 정말 제가 그 시민분들의 용기에 정말 너무 진짜 감사한데 장갑차가 막 왔잖아요. 마초갈비 앞에. 아, 예. 국회 바로 앞에 있는 앞에 식당 바로 이름입니다. 식당인데, 야, 거기에 시민들이 나오셔서 너무 그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저를 너무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장 기자님, 여기도 찍어주세요. 여기도 찍어주세요. 저희 왔다는 거 알려주세요. 많이 보도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야, 이게 우리가, 그 DNA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건 아니지. 대한민국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이 나라 역사가 저는 1894년 동학혁명부터 늘 말씀을 드리는데 3.1운동도 전 세계 최초의 시민운동입니다. 여러분. 3.1운동. 그 역사의 그 변곡점 변곡점에서는 앞에서는 제일 먼저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나라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목 놓아 외쳤던 결과 우리가 지금 AI 3대 강국, 전 세계 국방력 5위 국가, 민주주의 세계, 선진국이죠. 그렇습니다. 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최고입니다. 이제 2016년 박근혜 촛불 때
독일의 언론이 이제 맞아요. 민주주의를 배우려면 한국 가서 배워야 된다. 유럽도 이제 그런 민주주의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거를 고스란히 우리가 2024년 12월 3일부터 그 대선이 있는 6월 3일까지 한 거예요. 맞아요. 저는 네. 이 역사가 너무 감사하고 그 한복판에 이진관 판사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판결해주는 위로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말 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날의 기억으로부터 사실 모든 국민들이 트라우마와 피해자라는 것이거든요. 그날 뭐 하셨습니까? 저 친구랑 술 약속 잡다가 네. 그 이제 카톡을 막 하고 있을 거잖아요. 근데 상단에 속보,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근데 비상계엄 선포라는 6글자가 너무 생경해서 뭔지는 알지만 저는 이제 군에 있을 때 계엄 자체는 훈련을 하거든요. 계엄 상황 시나리오가 있으니까. 근데 비상계엄 선포라는 글자가 현실 세계에 이제 둥실둥실 떠서 나한테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날 친구랑 무슨 내용을 얘기 나눴을까 봤더니 서로 한 1, 2분간 물음표만 계속 치고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게 뭐지 막 네. 물음표 치다가 딱 TV를 틀었는데 이제 윤석열 씨 비상계엄 선포. 네, 선포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뭐 가야 되나? 가면 어디를 가야 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이제 저는 어차피 군에서 하는 계엄의 시나리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와, 그럼 이제 무섭겠다. 전쟁이 난다는 건지 뭔지를 전혀 모르겠는데 발화 내용을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저 진짜 이거는 좀 웃긴 기억이기도 한데 저희 동기 카톡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군에 군 동기. 있는. 네. 예. 근데 누가 육아휴직자도 비상소식 가야 되니? 이런 진짜 뭐가 뭔지 모르니까. 이게 뭐 육아휴직자도 비상소식 가야 되니?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너무 현실적이다. 네, 막 다 주섬주섬 이제 막 그런 분위기들이 있는데 진짜 저희 윤석열. 인천 소장님이 그때 진보당 김재현 대표님이랑 같이 식사 예, 자리가 있었을 만나는 거예요. 중이어서. 만나는 중이었어가지고 이 사람 연락이 안 되고 어머. 이 사람 연락이 그거 진짜 무섭겠네요. 예, 아니 정치인과 만나고 있는 군인권센터 네. 소장이 연락이 안 된다. 오, 약간 심상치 그래서 않죠. 연락이 안 되고 뭐 서로 연락이 엇갈리고 어머. 그러니까 일단은 가자. 뭐 국회로? 국회를 가야 이제 알 것 같으니까 이제 가는데 눈이 내렸어요. 그날 제 기억에 눈이 많이 쌀한 눈이 빨이 아니죠. 날렸죠. 네, 순간 이제 저희 집에서 그 국회로 가려면 여의교를 지나서 이제 들어가는 코스였는데 그 영등포랑 여의도 있는 다리요. 근데 들어가면 못 나올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리를 봉쇄하는 건 아주 기본적인 네, 상식이잖아요. 와, 너무 잘 알아서 그래서 더 무서우셨을 일단 것 같아요. 이제 둔치에 차 세워놓고 상황을 보자 뭐 이러다가 이게 막 해제된대요, 뭐 안 돼요, 뭐 이런 뉴스들이 너무 왔다 갔다 하고 그러고는 정신없이 그냥 아침 됐던 것 같아요. 아이고. 전혀 정말 저도 서강대교를 못 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 당연히 건물 막혀, 검색을 할 네네. 거다. 다리를 못 넘게 할 비상계엄 거다. 뉴스를 어디서 들으셨어요, 장윤선 기자님? 저는 이제 집에서 씻고 자려고 하는데 아. 이제 속보가 딱 뜬 거죠. 그래서 그 순간 이제 양말을 신고 하니까 이제 아이들이 엄마 안 가면 안 돼. 어떡해. 다 양말을 예. 해요. 안 가면 안 돼. 뭐라고 엄마 하셨어요? 안 가면 안 돼. 그래서 뭐 죽더라도 현장에서 죽어야지 오. 기자가. 예. 그랬더니 남편이 집에서 생방송을 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터무니없는 소리를 아, 주장을 또 너무 했어. 걱정이 되니까. 다들 비상계엄이 뭔지를 그쵸. 아시니까 예. 그랬던 것 같네요. 그렇죠. 그 저희 세대는 그 뭐 직접 겪은 건 아니지만 저는 이제 79년 11.6도 생각이 너무나 생각이 나고 그날도 아침이었는데 어머니가 이제 밥을 하시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셨다 막 이런 것도 생각이 나고 80년 광주 비디오 테이프는 고등학교 때 성당에서 신부님이 보여주셔서 훌륭한 보고. 신부님이시네요. 아니, 카톨릭에 그런 시부님들이 많으셨죠. 그게 바로 사제단의 오늘이 아닌가 싶고, 이제 저희는 이제 뭐 87년 뭐 다 봤잖아요. 뭐 그러니까 카스트 윤선 역시 역사의 중심에 그래서 계십니다. 쭉 봤기 때문에 근데 성공할 것 같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래도 이 다리는 막았을 것이다. 서강대교는 막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국회로 가는 길목을 차단해야 되니까. 네네. 근데 너무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그랬더니 국민들이 더 벌써 아이고. 와 계시는 그런 야. 상황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라이브 방송을 하실 수 그럼요. 있으셨군요. 예, 그리고 바로 그렇습니다. 국회로 가서 예, 예. 라이브 방송 바로 하시면서 들어가서 예. 이야기를 하시고. 그때 추경호 봤다니까요. 그 봤다는 얘기 가지고 괴롭혀가지고 또 예. 소송도 당하고 하셨어요. 소송. 아, 무혐의 판결 진짜. 받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무혐의 결정. 아니 내가 복을 봤다고 하는데 그걸 거는 게 말이 돼요? 아 진짜. 일단 거는 거죠. 예. 아 참. 그러니까 우리 인기 기자는 그날 어떻게 소식을 접하셨어요? 아, 저는 10시에 생방송이 대통령실에서 있다고 해가지고 그 주차장에서 10시 생방송을 기다리다가 기다리면서 이제 그 국회 생방. 아니 그 학교에 아, 가서 예, 학교 예, 주차장에서 기다리다가 이제 그 같이 기자 친구들이랑 왜 생방송을 갑자기 한다는 거지? 뭐 예산 때문인가? 뭐 그때 감사원장 탄핵 때문인가? 아니면 갑자기 돌연하야 선언? 그때 막 항상 이런- 탄핵하라는 네. 하야라는 말이 좀 있었죠. 이런 얘기들을 예, 하다가 아 근데 뭐 그때 막 취재해보면 정진석 실장이랑 홍철호 정수석도 몰라서 막 지금 들어가고 있대 막 이렇게 취재가 돼서 모른 척한 것 같은데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15분 기다려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일단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해서 운전해서 집에 가고 딱 휴대폰 폈는데 그때 경찰에서 그때부터는 이제 저희 편집국도 비상 모드가 돼서 그때 또 다 경찰 출근했죠, 취재하고 국방 다 취재하고 취재하고, 하느라 네, 정신 없이 하다가 계엄 해제됐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그날의 기억을 여쭤보면 그날 점심에 뭐 먹었는지는 아마 대부분 기억 생각이 안 나는데. 나는데 2024년 12월 3일에 밤 10시경에 비상겸 소식을 접했던 건 대부분이 생생하게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그날 큰 충격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극복해나가는 과정들이 얼마나 소중한지가 좀 애틋해지는 마음이 아니, 드는데 제가 말씀하신 예, 대로 예. 완전히 까먹었어요. 그날 이명수가 압수수색 당한 맞아요. 예. 근데 저는 완전히 그 기억이 없었는데 봉지욱 씨가 저한테 그날 이명수가 그 압수수색 당해서 우리가 방송하고 있는데 압수수색을 당했잖아요. 예. 야,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이거구나.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 큰 일을 당하면 나머지가 다 생각이 맞아요. 안 나는. 정말 그날을 앞두한 아마 이제 장윤선 기자님이 아까 10월 26일, 5월 18일 이때를 기억을 하시는 것처럼 이제 이 세대들은 20년이 지나도 그렇습니다. 12월 3일을 오래 기억하지 예. 않을까. 그것이 우리 공동체에 되게 소중한 힘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내일 재판의 결과가 진짜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것을 일정 부분 첫 번째 마무리를 제대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의 엄단의 의지를 보여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 내란을 얼마나 의미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규현 자,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자, 마무리 이야기를 해볼까요? 오늘 방송을 좀 또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제가 빠뜨린 질문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못하셨던 말씀 있으실 수 있는데, 우리 방혜림 사무국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는 이은기 기자, 장윤선 기자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심이 이제 끝나면 사실은 저희도 이제 기록을 하는 입장에서는 기록량 확 줄거든요. 2심, 3심 넘어가면 사실 사실심은 이제 끝난 거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제 우려되는 건 관심도 그만큼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 사람들 관심 속에서 또 잊혀지지 않을까 하는데 정말 이들은 교활하고 악랄하기 때문에 늘 부활의 틈을 노린다. 그리고 사면법 개정해야 됩니다. 그 추경호 전 원내대표 벌써부터 그 법정 나와가지고 자기 대구시장 나갈 거니까 재판기를 변경해달라고 얘기하거든요. 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재판 뭐 알아서 돼. 뭐 될 대로 되겠지. 나중 우리는 언제든지 후위를 도모할 수 있어. 부활할 수 있다. 네, 우리는 우리 와. 세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거를 계속 그 노출하고 있다. 그래서 관심을 절대로 이게 실제로 다 완결이 될 때까지 안 놓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잊지 말자. 계속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해 주셨네요. 저도 이번 재판을 보면서 뭐 윤석열이나 김용현 같은 사람들이 뭐 끊임없이 자기 책임을 부인하는 반면에, 그러니까 부하들의 증언, 그리고 그때 당시 통화 내역, 그리고 뭐 계엄 당시에 나온 문건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아래에서부터 진실을 밀어올린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 방현희 사무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지점들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도록 그 웹페이지를 제작하고 있어서 시사인에서 특별 페이지 이은기 기자 중심으로 저희 만들고 있습니다. 그 웹페이지가 이제 선고 후에 공개될 예정이라 그 웹페이지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잊을만 할 때 한 번씩 오셔가지고 맞다 그랬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그럼요. 네, 저는 이제 그 우리가 무슨 공포 영화 보면 막 다 끝난 줄 알고 안 돼. 갑자기 확 나와가지고 막 안 이렇게 돼. 깜짝 놀라게 하는 경우가 네. 왕왕 있는데, 저는 내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2차 종합특검에서 미진한 과제들에 대해서 명징하게 밝혀야 되는 것들이 있다. 특히 이 검찰의 내란 개입, 그리고 또 우리 사법부의 내란 개입,
정황, 그리고 김건희의 국정농단이 지금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패 짜고 나왔는데 그녀의 본질은 V0였지 않습니까? 사실상 다 컨트롤을 해놓고 무죄 받고 앉아서 1년 8개월 후에 나가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거 그냥 여일하게 지나칠 수 없는 문제다. 그러면 검찰이, 법원이 똑바로 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가 필요한데 얼마나 고생하시는 시민사회 단체도 있지만 언론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이제 대한 언론. 네, 여러분 김은지의 뉴스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세상이 좀 네, 더 힘을 하셔야 됩니다. 진짜 언론이 중요합니다. 네. 언론이 끝까지 일반 평범한 시민들은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루 종일 긴장을 가지고 이 상황을 볼 수는 없어요. 퇴근길에 또 가끔 이게 좀 어떻게 되는 거야? 들여다보실 수는 있지만 매일 이거를 긴장감을 가지고 볼 수는 없는데 그 일이 우리는 직업이잖아요. 따라서 대한민국의 많은 언론인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또 공동체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우리가 뭐 평등하게 또 평화롭게 인권을 존중받으면서 존중과 배려 속에서 잘 살 수 있을까? 이걸 모색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이 내란 그 김건희의 국정농단 눈 번쩍 뜨고 취재 잘해서 보도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장윤성 기자님 덕분에 또 마지막에 마음이 또 뜨거워지네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럼요. 들고요. 네. 저희 내일 오후 5시에는 드디어 윤석열 선고 이후에 그 과정과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이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내일 오후 5시에도 장윤성 기자 그리고 봉지욱 기자 함께 열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 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